자, 계속해서 103조 공부할 건데 오늘 처음 학원 등록하셔가지고 완전 처음 공부하시는데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 어렵다 이런 표정이 아니고 뭐 놀란 표정들이 저게 뭐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들을 때도 많고 그게 1차 충격이에요. 와 완전 소련 말이네 저거는 외국어네. 근데 2차 충격이 뭐냐, 그 나한테 완전히 외국어인데 옆에 사람들이 알아듣는 눈치야 이렇게 이렇게 대답도 하고. 그거는 이제 다 이해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2달 정도 먼저 기초 이론을 들으시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냥 증상, 현상이죠. 여러분들 2달 먼저 오셔서 그 수업에 참여하셨으면 비슷한 증상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쨌든 지나간 강의 뭐 다른 과목들 전 과목이 다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은 반드시 기초 이론을 안 들으신 분들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쫓아오시고 이 수업도 쫓아오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뭐냐? 거기 오른쪽 21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큰 박스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아닌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사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정리해 놓은 거는 특히 중요해서, 그리고 이게 우리 느낌하고 일치하지 않거든요. 여기는 4가지 이거요. 이 4가지는 느낌에는 딱 우리 느낌으로 그냥 판단을 했을 때는 딱 반사회적 계약 같아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것 같은데 제각각 무슨 이유에 의해서 반사적 행위가 아닌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건 느낌대로 풀면은 점수도 느낌대로 나오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시라고 모아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강박이에요. 강박은 협박인 건 아시죠, 여러분들? 협박. 지금 보세요. 오토바이를 뺏었어, 칼들이 대고 협박해가지고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준다고 증여 계약을 했네.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칼들이 대고 협박해가지고 사람 협박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뺏은 거지 완전히 강제로. 이렇게 되면 이거 반사적 계약이라고 할까 안 할까? 일반 사람들은요 하겠지 느낌에. 근데 반사적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다시 103조가 뭐냐면은 103조 우리는 법률행위 목적을 공부하고 있어요. 반사적 계약이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목적,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이어야 돼. 계약의 내용이. 근데 지금 이 강박이 협박. 협박은 계약의 내용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수단이에요. 수단. 그 말을 구별하셔야 돼. 말. 언어에 민감하셔야 되는데 이건 계약을 체결한 수단이나 방법이지 뭐는 아니란 거죠. 계약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 계약의 내용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성이 없는 거지. 계약을 체결한 수단이 불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반사적 계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 판례가 계약이 성립하는 과정에 강박이라고 하는 협박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 그럴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 우리 강박을 당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배우셨지. 의사표시가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정상이에요,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으니까 강박을 이유로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 그렇게 취소를 하거나 강박의 정도가 극도로 심하면 의사함결을 이유로 무효가 될 때도 있거든요. 아무튼 의사표시에 뭔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다툴 수는 있을지언정 강박을 당했다고 해서 덮어놓고 계약이 반사적 계약이라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됐어요. 이 첫 번째 거예요. 강박당한 계약, 협박당했다고 계약은 반사적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첫 번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허위 표시예요. 통정허위 표시, 가장행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월, 12월 과정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가장 매매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가장 매매가 아니네. 더 고단수의 애들은 뭐죠? 가장 저당권 설정한 거야. 가짜로 저당권 설정한 거야. 가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저당권 설정하려면 을은 갑에게 채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채권 담보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채권 없어요. 채권 없는데 얘가 진짜 채권자야. 근데 이 재산이 있는데 돈을 안 갚으면 저 채권자가 경매 소송 걸어서 이겨서 요 집을 집행해 버릴 수 있나 없나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갈 수도 있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모면해 볼 목적으로 얘 둘이 짜고서 가짜로 통정해서 허위로 저당권 설정 계약하는 거예요. 채권도 없으면서.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저 건물에 저당권 등기를. 진짜 저당권이에요, 허위 저당권이에요. 허위. 돈 받을 채권자도 아닌데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등기소 가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면은 등기소 공무원들은 그런 거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류만 구비해 가면 저당권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뭘 노리는 거냐? 바로 이 원리를 배우셨어? 하이에나와 사자의 원리. 일반 채권자는 뭐죠? 하이에나. 얘는요, 사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사냥을 해서 이 얼룩말을 잡아가지고 눕혔어. 먹으려고 해. 그래도 사자가 오면 사자가 먼저 드시는 거 배우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경매해도 얘가 먼저 받을 수 있어 없어? 얘가 진짜 저당권자로 취급되면요, 있지. 그리고 나중에 경매는 어떤 원리도 있냐면 내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나보다 먼저 받을 사람에게 배당을 다 해주고 나한테 받아 떨어질 돈이 아예 없어? 잉여가 없는 거야. 나한테 돌아올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내 위에 선순위자들이 다 가져가고. 그러면 경매를 안 받아줍니다. 왜? 그 사람은 경매할 이유가 없잖아. 영혼인데 배당금이. 그러니까 경매 자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가짜 저당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행동은 아니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거는 반사적 행위는 아닙니다. 요거에 하지만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가장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로 가짜로 저당권을 설정 등기를 둘이서 짜고 하는 것은 무효는 무효인데 왜 무효냐? 허위여서 무효입니다.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일 뿐이지 뭐는 아니다. 뒤에 분 읽어보세요.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계약의 내용을 보자는 거죠. 계약의 내용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인데 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이 무슨 첩계약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 내용 자체는 불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반사적 계약인 건 아니죠. 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거예요, 그냥. 지금은 뭔 말 하는가 그럴 약간 그런 표정들이시지만 무시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다운계약서 쓰는 것도 허위 표시인데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3억 5천에 했어요. 3억 5천에 했으면 그만큼의 양도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계약서를 7천 다운시켜서 2억 8천에 썼어요. 이렇게 다운계약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이게 뭐냐면 이건 2억 8천은 허위 표시거든. 둘이 짜고 하는 허위 표시고 이게 진위 은닉행위라고 숨어 있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매매계약이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무효고 요거는 진위로 효력이 있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 됩니다. 그냥 걸리면 처벌받고. 양도소득세를 일부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 매매계약이 여러분들 지금 매매계약을 소유권 넘겨주고 2억 8천 받겠다는 계약이 반사적 계약인 것은 아니죠. 계약 내용 자체는 불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 미등기 전매. 오늘 배우신 중간세납 등기하는 거. 미등기 전매 계약은 법에 의해서 금지돼 있었죠. 중간세납 등기도 금지돼 있고 하게 되면 처벌받지만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어서 실제로 하게 되면 전매 계약하고 등기도 다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중간세납 등기를 하고 미등기 전매를 했다고 해서 그게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을이 집을 사서 팔아서 전매 등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등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 한다고? 이거를 미등기 전매. 요 등기를 뭐라 한다고요? 중간 생략 등기. 요거 하면 얘 처벌받아 안 받아? 처벌받죠? 처벌받지만 이 전매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세납 등기도 효력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중간세납 등기하고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뭐는 아닌 거죠? 반사적 행위인 것은 아니죠. 반사적 계약. 반사적 행위가 되면 무효 처리되거든요. 요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판례인데 양도소득세를 회피를 하고 투기를 할 목적으로 미등기인 채로 전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 전매계약이 반사의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도 있네. 이번에 이거 상속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았어. 저 집 주인 된 거지. 사실 등기 안 해도 소유자가 되긴 하죠. 하지만 얘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하고 다시 처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도 이거 생략했네. 생략해버리고 자기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등기 의무자로 하고 자기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로 해서 자기는 생략해버리고 바로 등기를 이렇게 해버린 거야. 상속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팔고 돌아가신 것처럼 꾸민 거지. 그럼 저것도 상속세를 안 내려고. 이것도 일종의 무슨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매매한 것도 사실이고. 따라서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이 매매하고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반사적 행위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바로 등기를 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고 해서 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행위를 지목하여서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사회 질서에 반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명의신탁은 아직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하고.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풀어볼 건데 이거는 일부 문제는 2달 전 기억에 의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장면입니다. 아까 전에 저 쭉 그냥 개인적으로 보시라고 20페이지 있는 판례들을 보시라고 한 것들 몇 가지 한번 짚어볼게요. 한번 수업 들으셨기 때문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1번부터. 1번이 지금 뭐야?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얘기잖아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된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나요? 맞죠? 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것은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맞네요. 그다음 법률행위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유사 문제인데 이렇게 꺽쇠표되어 있는 것은 유사 문제라는 거예요. 딸린 같은 한 그룹의 문제라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이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하는 거다. 뭔가 맞는 말 같죠? 네, 맞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나? 2번 소송에서 증언을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가 증언해서 네가 이기면 토지 반절 떼다오. 해서 급한 마음에 주겠다고 한 거 있었잖아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엄청나게 지나치게 과도한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 이 계약은 어땠습니까? 반사회질서의 법률에서 무효이다. 기억나시나? 맞습니다. 그다음 이거 4번 변호사가 형사소송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민사소송을 승소해주는 대가로 성공보수를 더 받기로 한 거죠. 돈을, 인센티브를. 이렇게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에서 무효일까? XX. 어떤 사건만 그렇다고요? 형사사건에서 수임한 변호사가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옹호할까 봐 그것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한 거지. 민사는 괜찮아요. 예, 그다음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그것이 알고 싶다 한 걸 소재하지 않습니까? 보험계약 엄청 들어놓고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하죠. 교통사고를 위장해가지고 살인 청부를 해가지고 보험금 타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한 거야. 그런 계약이라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서 무효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고, 누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도박판에서 채무가 생겼어. 그거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죠. 계약이 사행성을 띄어서. 그 누름빚인 줄 알면서 그걸 갚겠다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박 채무는 변제하기로 계약을 해도 각서를 써도 각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반사적 계약이어서. 10번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 이런 약정은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거. 맞나요? 맞고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다음 13번은 이제 오늘 한 거네.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뭐가 나오죠? 여기 보세요. 동기. 동기는 계약 내용이 아니어서 동기가 불법성이 있어도 반사적 계약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이 동기가 상대방에게 뭐 되거나 뭐 됐다? 표시되거나 알려졌어. 불법적인 동기를 알아. 내가 돈 빌려주면 얘가 도박판에 달려간다는 거 알아요. 근데 화이팅하고 빌려줬다는 거지. 그렇게 불법적이면 반사회적이면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래. 그럴 때는. 맞나요? 반사적 행위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준 약정요. 돈을 빌려준 거죠. 밀수 자금을 쓴다는 걸 알면서. 그러면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데. 맞습니까?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으니까 불법적인 동기가. 맞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는 게 대여해 주는 사람이 얘가 도박 자금에 쓴다는 걸 알고 빌려주는 거야, 모르고 빌려주는 거야. 알고 빌려줬으니까 상대방에게 표시된 거지. 그러면 이런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맞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14번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과정에 강박이라는 강박, 협박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어요. 수단이 그렇다. 그렇다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어버릴 거래. 그건 아니죠? X입니다. 이건 계약의 체결한 수단이 불법성이 있는 것이지 계약 내용에 불법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로 뭘 한다고요? 근저당권을 가짜로. 근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성을 띠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행위는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X. 무효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무효라는 말, 이 말은요. 맞아요. 어디가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저기만 틀린 거야. 저기만 빨간색을 그어야 돼. 나중에 여러분 색깔을 칠하신다면 여기까지 다 칠하면 안 돼요. 무효는 무효가 맞지. 그 왜 무효래? 뭐여서? 허위 표시니까. 허위 표시도 무효지 않습니까? 허위여서 무효인 거야?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거야? 허위여서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매매계약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반사회성을 띠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X.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 생약 등기하는 행위요. 얘는 사회지세에 반해서 반사회성을 띄어서 무효이다. 이것도 X죠. 반사회적 행위이다 아니다. 중간 생약 등기를 하는 행위는 반사적 행위가 아니다. 등기는 효력이 있다. 자, 그다음에 19번부터는 다시 내용을 좀 더 보셔야 돼요. 자, 21페이지에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를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03조예요. 103조. 법률행위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무효, 효과, 무효.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또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 자, 무효입니다. 무효의 공식이 있었죠. 무효는 아직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반사적 계약을 했어요. 아직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지. 계약이 무효니까. 근데 이미 이행을 했어. 보통 이행을 했을 때는 일반 공식이 뭐였습니까?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잖아, 원래는. 근데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이 법리. 이거 뭐라고 하더라 이거? 불법 원인 급여의 법리. 불법적인 반사회적인 원인. 계약 자체가 반사적 계약이에요. 그것을 원인으로 급여 이행한 것은 설령 부당이득이라 하더라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의 법리.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몇 조죠, 여러분들? 103조. 103조하고 746조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한동전이야. 앞면에는 103조, 뒷면에는 746이 있는 거예요. 746조가 불법 원인 급여인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 자,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불법의 원인? 저기서 말하는 불법 있죠. 불법은 103조가 말하는 반사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원인 있죠, 원인. 원인은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불법의 원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반사회적 계약, 이 소리예요. 반사적 계약은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도 이행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얘들은 다 이행해버린 거야. 재산을 뭐 했어요? 급여해서 줬다는 소리지. 노무를 제공했어. 일도 해줬다는 거죠. 해줄 필요가 없는 것들을 다 해버렸다는 거야. 자, 일반적인 무효일 때는 급여된 재산권 노무 제공한 건 다 부당이득이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일반적일 때는요. 있지만 여기서는요. 불법 원인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 이익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거 한번 설명드렸죠. 불법을 저지른 자의 권리 행사에 국가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 조력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 한번 그때 이러고 배우셨지. 감남이 을려에게 당신 내 첩이 되어주면 내 이 집 당신 주마. 그래서 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거야. 이런 계약은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부적 관계의 대가로 집을 한 채 주기로 하는 계약은요. 무효죠. 그렇죠? 계약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성이 있어 없어? 이거는요. 있죠. 그래서 무효예요.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 아직 안 줬으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미 줬을 때가 문제지. 이렇게 줬어. 이미 등기를 해줬다는 거지. 이행 후에요. 이게 다른 식의 무효라면 이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고 주장하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든지 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일반적일 때는요. 하지만 지금은 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얘한테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권리를 인정한다면 권리는 국가가 도와줘야 될 힘이에요. 실현시켜줘야 될 힘. 그럼 만약에 나중에 저 갑이 을려에게 소송을 걸어서 나는 판사님 조강지처도 있는 남자가 제가 미쳐가지고 저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이 아파트를 준 거니까 이건 계약 무효고 등기도 무효지 않습니까? 나 이 집 돌려받으랍니다. 라고 소송 걸면은 이 권리를 인정한다면은 쟤를 승소시켜줘야 된다. 국가는. 그 얘가 여자가 안 돌려주면 얘한테 뺏어서 집을 돌려줘야 돼. 이거는 정의를 구현해야 될 국가가 할 짓이 아니다. 너는 안 도와줄 거야. 해서 너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라는 거죠. 그런 소리예요. 여기 뚝뚝 딱 끊어졌지. 불법을 저지른 자의 권리 행사에 국가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 조력하지 않겠다. 그래서 계약 자체는 무효가 맞는데 돌려달라고 못해. 제가 그 반사적 효과로서 어부지리를 이 여자가 얻어가는 거지. 결국 이 여자는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계약이 유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 잘했다. 너 나이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약은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인데
재해를 제재하다 보니까 얘가 어부지를 얻는 장면이야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국가가 몰수할 수는 없으니까 사유재산을. 됐어? 그럼 얘는 어쨌든 아무튼지 간에 과정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결과는 아름답네. 소유자가 되었어 안 되었어요? 되었죠. 그럼 이걸 팔면은 여자가 이걸 팔면은 권리자의 매매예요, 무권리자의 매매예요? 권리자의 매매죠. 어쨌든 권리자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등기가 넘어갔을 때 선악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얘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얘가 어떻게 소유자가 됐는지 다 알고 리스펙트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지척 이렇게. 너 진짜 리스펙트다.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어떻게 강남에 있는 집을 다 봤냐. 너 진짜 너 정말 대단한데 근데 세상에 널린 게 남자니까 이 집은 나한테 싸게 넘기고 또 다른 남자한테 받아라. 넌 받을 수 있잖아. 엄청 남자도 많은데 돈 많은 남자도 많은데 그러면서 다 알고도 거래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어도.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거를 보고 엄폐물 법칙이라고 했죠. 제가 지금 뭘 안 쓰고 있네. 잠깐만요. 리모컨을 안 쓰고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요. 엄폐물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폐물 법칙은 이 상황을 묘사하는 건데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시험에 상황이 뭐냐면은 여기 계약 무효죠 지금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무효인 것을 제3자가 다 알고 있을 때는 일반적인 현상, 제3자가 권리를 취득 못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무효지만 여차저차해서 얘가 이미 소유자가 되어버린 거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악이지만 이 앞에가 소유자가 되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나를 엄폐시켜준다. 총알바지를 해준다는 거죠. 앞에서. 나의 악의를 숨겨준다. 뭐 이런 겁니다. 엄폐물 법칙.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103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우리 무효 공부할 때 절대적 무효도 있고 무슨 무효도 있었죠?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비, 허, 착, 사강 여기 나오는 거였는데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반사적 계약의 무효는 그냥 절대적 무효예요. 무효라고 끝이 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전부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어. 요걸 딱 들어보시면은 여기 엄폐물 법칙하고 여기 절대적 무효하고 이게 서로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할 때는 상대적 무효 같은 경우는 허위 표시 같은 경우는 선의의 제3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권리를 취득하는 현상이 나오고 절대적 무효일 때는 이 제3자들은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현상이 주로 생기고 그렇게 외우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103조 위반의 무효니까 무슨 무효인데 여러분들? 절대적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선이 아니라 악의일 때도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게 서로 모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냐. 근데 모순이 아니라 불법 원인 급여가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절대적 무효인 경우에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시도를 단념하셔야 돼. 제가 저기도 책에도 적어놨어. 21페이지 상단에 가보시면은 바로 이번에 절대적 무효에 단 해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나요? 절대적 무효에서 제3자는 언제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거 절대적 무효가 맞긴 맞는데 이게 절대적 무효든 말든 얘는 얘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게 됐지 이제. 맞나요? 얘는 소유자가 되었어 안 되었어? 그러니까 얘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현상이 생길 때도 있다는 거죠. 절대적 무효라고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유효될 여지가 없다. 이걸 아직 안 배웠거든요. 추인 이 부분을 아직 안 배워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9번부터 23번 문제인데 19번 지금 불법 원인으로 불법의 원인이라는 게 말을 바꾸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반사회적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103조 위반의 계약. 103조 위반의 계약으로 물건을 급여할 필요가 있어 없어? 계약을 해도. 급여한다는 거 준다는 소리거든. 줄 필요가 없지. 근데 이미 줬대. 줘버렸다는 거야. 이미. 준 사람은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 그거 다시 내 거니까 계약 무효고 등기 무효니까 내 거 아니냐.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 안 돼.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어떠한 원인으로 청구해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X.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다. 불법 원인 급여는 돌려받을 수가 없다. 자, 그다음에 20번.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에 줘버렸어 이미. 그렇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안 돼요. 모두 안 되고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안 되고 모두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적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이 첩 증여계약 자체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증여계약 자체는요. 무효이지만 이 첩은 소유자가 되었어 안 되었어? 된 거죠. 남자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입니다. 첩. 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전득한 자 아까 그 선글라스 있죠. 걔죠. 전득 취득한 자 다시 취득한 자. 그 사실을 다 알았대. 이런 사정을 다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뭐라고 해야 되죠? 알았어도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X. 23번. 반사의 질서의 법률이 무효. 반사적 법률이 무효는 어떤 무효예요? 일단 절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의 뜻이 뭐냐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이 주장이잖아요. 주장하지 못하는 거에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O예요, X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이 X예요, 지금. 그렇죠? 머릿속이 X가 돼가지 지금. 힘드시죠? 힘들어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져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별것도 아닌 거야 이게.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죠? 지금 별것도 아니에요. 처음 하시는 거는 처음 하고 좀 양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조금 부하가 걸리는 거지 별것도 아닙니다. 예. 더 있나? 예, 끝인 것 같은데요. 예, 됐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테마다 오늘. 까지 해서 이제 103조. 103조 아직 안 끝났어요. 103조에 남아있는 두 개의 테마가 더 남았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법리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법대 교수님들이 그 학생의 수준을 파악할 때 너 이중매매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한번 말해봐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중매매에 굉장히 많은 법리들이 녹아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매매가 지금 우리 몇 조 공부하고 있는 거죠? 103조.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이중 플레이하는 게 반사회성을 띌 때가 있거든. 그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이중매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갑이 을과 부동산을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안 한 거야. 매매를 했으면 등기를 해야지 소유자가 될 건데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목이. 잠시만. 아직은 갑이 소유자예요. 을이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을은 중도금도 들어갔고 돈도 많이 줬거든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줘야 돼 지금. 그런 채무가 있는데 딱 배신해 버리는 거야. 병이 와서 돈을 더 준다 그러니까 자기 채권자 매수인을 배신하고 이중매매를 하는 거야. 이중플레이. 다시 저 건물과 또 매매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제2 매수인 1매매라 그러고 2매매라 그래요. 1매수인 2매수인이라 그래요. 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줘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얘가 얘한테 약속한 게 뭐죠? 매매를 통해서 갑이 약속한 게 뭐예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었지. 근데 저렇게 되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채무 불이행인 거야. 불능 얘기네. 불능. 아까 불능 공식이 있었죠. 일단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이 상황은요. 후발적이네. 후발적이면 나눠야 되지. 채무자 갑에게 뭐가 있냐 없냐. 규칙 사유가 있냐 없냐. 있어 없어요. 있네. 있으니까 무슨 문제? 위험부담 문제예요. 채무불이행 문제예요. 채무불이행. 배신한 거야 한마디로. 자기 채권자 매수인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간 거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 한 이 매매하고 이 등기가 과연 정상적으로 효력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거 따지는 거야. 이거 이제 이중매매 스토리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유효해요. 두 번째 매매 계약해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때가 있어요. 유효할 때도 있고 무효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유효고 어떨 때 무효가 되는지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선은 뭐냐? 갑이 을을 배신하는 행위. 자, 민법에서는 배신이란 말을 잘 안 쓰고 배임이라 그래요.
배신이란 소리야. 그 배임 행위에 배신 행위에 병이 어느 정도로 관여가 이루어졌느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유효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병이 몰랐어. 일매매 사실을 모르고 저한테 처음 파는 줄 알고 산 거예요. 그럼 배신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거지. 그럴 때는 뭐 하다는 거죠? 계약은 두 번째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런데 알았어도 유효하다는 거 아셔야 돼. 알고 사도 상관없어요. 일매매가 있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나한테 또 파네. 이걸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알아도 유효해요. 그럼 언제는 무효냐? 아는 거에서 선을 넘어가는 거죠. 선을 넘어가야 돼. 도가 지나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뭐 어떻게 했을 때요?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 적극 가담이 뭔지는 조금 이따 배울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머리를 딱 굴려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냥 아는 것은 적극 가담이다 아니다? 아닌 거네. 그 선이 뭔가 있네. 묘한 선이. 그냥 알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자, 먼저 유효할 때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모르고 사면 유효하다는 거는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근데 알고 사도 유효가 되는 것을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디서 배웠냐면 56페이지로 가면은 우리가 물권법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물권 채권 비교할 때 이 얘기 한번 제가 해드렸거든. 해드렸나 모르겠네. 해드렸나?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소유권은요. 물권은 요건 세 번째 값 보시면 물권하고 채권하고 비교할 건데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 없어? 이거 조금씩 움직이네. 물권은 독점적이고 배타적 지배권이었잖아요. 그래서 건물 하나에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어. 갑이 소유권자인데 또 누가 소유권을 또 겹쳐서 가질 수는 없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물 일권이라 그랬어. 하지만 소유권이 아니라 이런 건 가질 수 있어 없어? 전세권, 저당권은요. 있죠. 이럴 때도 물권이 3개 있는데 3개의 물권들 간에 우선적 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 물권 세계에서는요. 있지. 일단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뭐가 우선하고? 제한물권 밑에 것들이 우선하고, 제한물권들 지들끼리는 어떻게 우선하죠? 순위 원칙에 따라 선순위가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은 위아래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는 권리예요. 약간 양반, 약간 그런 거. 채권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채권.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 얘가. 등기 안 했으면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지. 하지만 계약을 했으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넘겨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겼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 족보가 뭐예요? 요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요게 채권이잖아. 채권에는 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독점성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쟤에 대해서 소유권 넘겨달라 채권이 생겼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아 이제는 아무도 갑한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면 안 돼. 나만 할 거야? 이런 독점성은 없다니까요, 채권은요. 그러니까 병이란 사람이 또 똑같은 채권을 저 갑에 대해서 가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있어. 이거 생겨요. 여러분들도 다 수강권도 채권자인데 채권자도 많이 생겼잖아요. 바람직하네요. 원장님의 꿈은 이거보다 더 넓혀가지고 완전 엄청나게 더 채권자를 많이 만드는 게 목표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이 생겨. 이 채권이 생긴다는 거 어떻게 하면 생길까? 얘도 쟤처럼 뭐 하면 되죠? 쟤랑 계약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얘가 요 계약을 할 때 이런 채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채권에는 독점성이 없기 때문에 자유경쟁 원칙이야. 나도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지 그냥. 나한테 팔면 좋은 거고 안 팔면 많은 거고. 여러분들도 오늘 등록하신 분들도 여기 이미 채권자 수강생들이 많다는 걸 다 알아도 나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나 또 채권 생겨 안 생겨요? 수강권이랑 채권 생긴다니까. 알아도 계약은 뭐 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효하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원리가 채권에 뭐가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독점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선악불문하고 유효한 거지. 그럼 이 채권하고 이 채권의 성립 순서만 따져놓고 보면 이 채권이 이 채권보다 먼저 생겼잖아. 이게 1매매고 이게 2매매니까. 물권은 먼저 생기면 우선하는 거 있지만 채권에는 먼저 생겼다고 우선하는 것도 없어. 채권은 성립 순서에 따라서 우열도 없어. 그걸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들? 채권자 평등 원칙. 이 채권이나 이 채권의 힘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선행주의예요. 먼저 청구해가지고 등기 넘겨받는 게 임자야. 근데 이중매매라는 게 자체가 제2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이게 이중매매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매수인이 계약할 당시에 얘가 있다는 것을 몰랐건 알았건 계약은 뭐 하다는 거죠? 유효하고 소유권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요게 이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유효하다는 소리야. 되셨죠? 그럼 유효하면 얘가 소유자가 된 거네 이제. 그럼 얘는 쟤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먼저 찜해놓은 집을 왜 당신이 중간에 가로채요? 라고 따질 수 있다 없다? 없어. 안 돼. 끝난 거야. 누구를 족쳐야지? 갑을 족쳐야지. 갑하고의 관계가 뭔 관계냐면은 이게 블릉 스토리인 거 아셔야 돼.
불능공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약속을 했어 안 했어? 애당초 했지. 근데 소유권을 딴 데 병한테 넘겨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면 저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나 없냐를 따져야지. 있어 없어요? 자기가 배신한 거니까 고의가 있지. 그러니까 무슨 문제 둘 중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쟤는 책임져야 되고 얘는 책임을 추궁하는 거지. 아까 책임 내용이 뭐든가 기억나시나? 두 개인데 해제와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 매수인은 이 매매 계약을 최고 절차도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시켜서 내 돈 다 돌려줘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있고 별도로 다시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런 문제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유효할 때는 됐죠? 자, 그다음에 요건 됐고 무효로 갈게요. 언제 무효가 되냐면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고 선을 넘어가는 거야. 아는 건 상관없는데 선을 넘어가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뭐 어떻게 했다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 들어간 거야. 이 적극 가담은 뭐냐면은 판례가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를 유인한 거야. 꼬신 거야. 살살 꼬시거나 교사한 거야. 사주하고 아니면 협력하는 쪽으로. 어쨌든 요거보다 선을 넘는 거지. 현실에서는 그럼 여러분들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경우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하고 경계선이 분명할까 애매할까? 현실에서는요. 애매하죠. 근데 우리한테는 전혀 애매하지 않아요. 판사들은 힘들겠지. 그 판단을 할 때. 왜냐하면 제2매수인들은 적극 가담 사실을 부인할 거기 때문에. 판사님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요. 일매매 사실. 제가 나한테 판다고 그래서 내가 산 거지. 내가 뭐 먼저 꼬신 적은 없어요. 이렇게 적극 가담 사실을 부인할 거거든. 그럼 또 야 네가 계속 꼬셨잖아. 이렇게 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판사들은 골치 아프지만 우리는 전혀 골치 아프지 않은 게 우리는 엄청나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 왜냐하면 법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네 글자로 뭐라고요? 적극가담에다 나옵니다. 결론을 딱 던져줘요 그냥. 그리고 알았을 때는 그냥 알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알고 있는 이렇게 나오면 뭐죠? 악이. 아니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렇게 나오면 적극가담이야. 어떨 땐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적극가담으로 맹렬히 외웠는데 적극 권유로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뭐지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극가담이나 적극 권유냐.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감을 좀 익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적극가담하는 장면. 갑이 병이 이 집을 사러 가가지고 당신 집 나한테 요 계약 등기 넘어오기 전인데 파세요. 이렇게 했거든. 청약을 했더니 갑이 안 된대도 왜요? 그러니까 이미 팔렸대. 일매매 사실을 말을 하는 거야. 좀 빨리 오시지. 어제 다 계약했는데 이미 하고 일매매 사실을 딱 밝혔어요. 그러면 그 아쉽네요. 하고 다른 집을 구해봐야 되는데 물러가지 않습니다. 얘가 물러가지 않고 물어봅니다. 그 얼마에 파시기로 했어요?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튼 얼마에 파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1억 받기로 했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내 1억 2천 내가 드리겠습니다. 1억 2천 나한테 파시죠.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조짐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적극가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약간 1억 2천 부르니까 요 갑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은 모든 걸 그렇게 돈으로 다 해결하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돈 2천만 원에 사람을 배신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너 기분 나쁘네요. 가세요. 그냥 안 팝니다. 가세요. 그러면 그쯤 되면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그래요? 좋아요. 근데 1억 5천 드리지 이렇게 된 거예요. 1억 5천 드리지 그러면 얘 목소리가 약간 잦아듭니다. 돈으로 그렇게 다 하면 원래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얘가 좋아요. 내 2억 드리지. 2억. 그러면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리고 집은 다 임자가 있는데 내 보니까 당신이 임자네 이러면서요. 배신을 하고 매매를 해버리는 거죠. 지금 한 장면이 명백하게 뭐 한 거죠, 여러분들? 적극가담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적극가담이에요. 네, 됐어요. 맞아. 그런 거 적극가담. 그래서 적극가담에다 치면. 그래서 이거 하나 판례 아셔야 되는데 제2 매수인이 조병이 계약할 때 제1매매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극가담이다 아니다? 그건 반사적 계약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해서 주도권을 잡고 권유하고 회유하고 교사했다는 거죠. 뭔가 하여튼 경계선은 애매한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적극가담입니다. 그 정도 돼야지 적극가담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적극가담되었다고 치고 문제를 풉니다. 지금부터 적극가담했다고 보고 그러면 이거는 반사적 계약으로서 뭐가 되는 거다? 무효. 103조 위반으로 계약 무효. 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뭐죠? 무효. 얘 소유권 취득 못한 거지. 얘가 소유권 취득 못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아직도 갑에게 있으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할 길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럴 때는 을이 병을 공격할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세 가지로 공격할 수 있어요. 등기 말소시켜 버릴 수 있어. 저 등기 무효 등기.
주의하실 게 말소를 시켜도 내가 직접적으로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 이게 내 집이면 내 집에 무효 등기 있으면 물권적 청구 행사해서 직접 말소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지만 자기 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 쓰는 게 뭐죠? 갑을 대위해야 돼. 우리 채권자 대위권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뭐 하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지. 딱 이 구조예요. 을은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갑에게 소유권 넘겨달라고 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요? 그게 뭔데? 채권. 근데 내 채무자에게 있어야 될 등기가 딴 데 넘어가 있어, 무효 등기. 얘는 소유권자니까 이 등기를 말소시킬 권리가 있어요 없어? 소유권자로서. 있고 나는 얘한테 직접 말소를 청구할 그런 물건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말소되어서 명의가 돌아와야지 내가 이전을 받아올 거니까 내 채권을 뭐 하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해서 내 채무자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거지. 대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병명의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서요. 그럼 이 등기가 말소 등기가 되면은 명의가 얘한테 돌아오겠지. 전 등기 명의에게. 그럼 다시 얘한테 뭘 청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전. 그러니까 등기 절차가 한 방에 하는 거야. 두 번 해야 되는 거야. 두 번. 첫 번째는 뭐야? 말소. 그 다음에 이전. 이렇게 해야 되지. 직접 청구를 못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일 때문에 대위해서 말소시켜서 가져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일이야 이제.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을이. 얘 행동 때문에.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고 당신이 가해자란 소리야. 얘를 대위하는 게 아니고 750조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상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못합니다. 이건 다음에 할 겁니다. 이건 지금 못하고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는 을은 갑을 대위해서 이 등기를 말소시켜서 명의를 돌려서 다시 이전 등기를 받아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보냐? 전득자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중매매 스토리는 세 사람에서 시작해서 네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도 등장해 정. 지금 자체가 이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매매는 무효고 등기도 무효죠. 제가 X를 쳐놔서 그렇지 시험 문제는 X라고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X라고 판단하셔야 돼. 그럼 얘는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지만 얘 눈에는 얘는 그런 거 저런 거 몰라. 모르는 거 뭐죠 여러분들? 선의. 그럼 얘 눈에는 얘가 영락 없는 소유자네. 맞죠? 그래서 계약하고 등기 넘겨받는 사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지. 제가 소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근데 103조 위반의 반사적 법률기 무효는 절대적 무효였어, 상대적 무효였어.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권리자였어, 무권리자였어. 무권리자가 매매한 거네. 맞죠?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매매 계약은 오늘 배우셨는데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무권리자인데도 왜? 오늘 배우셨지 1교시에 2교시에 배웠지. 매매 계약은 무슨 행위니까? 의무부담 행위, 처분 행위가 아니라 의무는 생겨 안 생겨요. 근데 등기까지 넘겨줬어. 등기 부분은 무효지. 왜요? 등기 넘겨주는 행위는 의무부담 행위예요, 처분 행위예요. 무권리자의 처분이 무효인 거야. 계약은 유효한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줘서 권리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누가 소유자라는 거지 지금 현재? 지금도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다시 을은 갑을 대위해서 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등기를 말소시켜버릴 수 있어 없어요? 얘가 갖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 행사를 해가지고 말소시키고 말소 두 번 시키고 이전 받아가지고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얘는 소유자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전득자는 전득자라 그러지 얘를. 이렇게 말하죠.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등기에는 공신력도 없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이해되시나 대충? 대충 이해되셨죠?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얘기들을 공부하는 게 이중매매 얘기예요. 14번에 1번부터 8번. 갑은 을과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세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다 받았대. 을한테서.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라 그랬어. 적극 가담이라는 말은 없어요. 지레짐작을 하시면 안 돼요. 알고 있는 병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등기를 해줘 버렸대. 이게 이중매매잖아. 그랬을 때 병이 갑과 을 사이 매매 사실, 일매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 지금 보니까
알고 있었던 이상 갑과 병이 한 두 번째 매매 계약, 이중 매매 계약은 반사의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될 거래. X지. 안 것만으로는 반사적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다. X. 제2 매수인이 이중 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 매매 계약을 반사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똑같은 문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같은 문제인데 표현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니까 32에 나왔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신 시험도 이렇게 비슷하게 문장만 원리는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을은 이때 그냥 단순히 알고 있었으면 그럼 병은 소유자가 되었어 안 되었어?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요.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을은 병에게는 뭐를 못하고 갑에게 책임 추궁해야 되죠. 이때 제1 매수인 을은 최고 절차 없이 갑과의 매매 계약을 곧바로 해제시켜 버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채무불이행 책임 물어서. 그다음에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무 불이행. 네 나한테 약속해 놓고 딴 데 넘겼지. 채무불이행이야. 너 과실 있고, 너 고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는요. 있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죠.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4번. 근데 병이 갑의 제2 매매 행위에 이번에 뭐 했다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가담했대. 이번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계약은 자유롭지 않냐. 자유경쟁이지 않냐. 원칙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여기가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여기가. 그렇죠?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자유계약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X.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요. 가담을 했다면은 병은 병하고 갑하고 한 매매 계약은 반사 계약으로 무효죠. 이때 을은 직접 병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해라고 무효등기니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채권자 대리권 행사해야 돼.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소 못 시켜요.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요. 이때 을은 일매수인 을은 병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루어 너 나한테 불법행위 저지른 거야. 너 손해배상 해줘 라고 청구할 수는요. 이건 대위예요 직접이에요. 직접 할 수 있어요. 8번.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요. 그럼 병은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지. 무효등기지. 그래도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은 몰랐어. 그런 거.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나? 선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절대적 무효에 등기에 공신력 없으니까. 그렇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 계약? 뭔 소리래? 두 번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뭐 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매매 계약에 기초하여서 제2 매수인 병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한 선의의 제3자 정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선의의 제3자는 제2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 난 몰랐으니까 나한테는 유효 아니야 그거?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이건 상대적 무효일 때나 이러는 거지. 맞나요? 103조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어도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어요. 됐죠. 끝난 줄 아셨죠? 끝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조금만. 30분까지만 할 거예요. 하나 남았어요 이제. 이게 5번째 이중매매 스토리였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이야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법률행위가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104조에 나와요. 한번 읽을까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대. 그러니까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버린 법률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해요. 폭리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궁박한 사정 등을 이용해가지고 폭리를 취한 행위는 무효 처리하려고 만든 조항이에요. 그런데 그 104조죠. 지금 우리 103조 공부하고 있는데 103조하고 104조의 관계가 벤 다이어그램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집합 관계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뭐를 포함하는 거죠? 103조가 104조를 포함해.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적 법률행위 한 유형이에요. 그냥 반사회성을 띠고 있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이런 사건인데 이거 어리숙한 애인데 8천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쓰레기죠. 가가지고 매매를 해요. 8분의 1 가격으로 매매를 해요. 계약금이 아니고 매매 대금이야. 8분의 1 가격으로. 여러분들 8천만 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이 1천만 원에 파실 거야 안 파실 거야? 안 팔겠지 당연히. 1억 정도 받아야지. 근데 얘는 1천만 원에 팔았는데 왜? 책에 보면 나와요. 요 간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평소
어리석은 자거든요. 맹해 보이잖아요, 약간. 그다음에 얘 밑에 뭐라 적혀 있어? 쓰레기 밑에. 갑의 사정을 어리숙한 사정을 다 알고 이용했어. 그러니까 쓰레기한테 걸린 거지.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얘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그거 나한테 내가 살게. 내가 1,000만 원에 1,000만 원 많이 쳐준다 내가. 나니까 1,000만 원 주는 거지. 어디 가서 이거 500도 받기 힘들 걸 이렇게 말한 거죠. 멍청해가지고요. 고맙너 이렇게 판 거예요. 판 거예요. 이렇게 당한 거야.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이걸 8분의 1 가격으로 등기를 쳐버린 거지. 후려친 거지. 그러니까 어리숙함을 이용해서 우리의 정의관념에 비춰볼 때 이 매매 계약을 효력을 인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럴 때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이 매매 계약을 뭐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무효 효과 무효로 가겠다는 거죠. 무효가 되려면은 뭔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지. 그거의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불공정한 법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해 볼 건데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 요건. 자, 주관적 요건은 사람이 갖춰야 될 요건을 얘기하는 건데 요 두 사람을 부르는 말이 뭐냐? 한 명을 요 갑을 피해자라 그래요. 그럼 얘를 가해자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피해자, 가해자 이거는 750조 불법행위에서 부르는 말이고 104조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한 명을 피해자, 한 명을 폭리자라 불러. 우리 쓰레기가 폭리자고 얘가 피해자네. 이렇게 했을 때 객관적 요건 먼저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 매매는 불공정해서 무효다라고 하기 위한 첫 번째 객관적인 요건은 여기 나와 있어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에요. 현저하게 공정은 이뤄야 돼. 이게 객관적인 요건이에요. 급부는 내가 준 거, 반대급부는 내가 받은 거. 얘 기준으로 피해자 기준으로 내가 준 게 뭔데? 집 얼마짜리? 8천짜리. 반대급부는 뭐죠? 돈 얼마? 1,000만 원. 그러니까 8분의 1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저한 불균형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이 정도면요. 인정되죠. 이게 인정이 돼야 돼. 일단 불공정한 법률가 되려면은. 근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계약 체결 시를.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게 시세가 1,000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1,000만 원짜리 집을 1,000만 원으로 계약했으면 불공정한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1,000만 원 계약을 하고 한 달 후에 넘겨주기로 돼 있는데 계약을 하고 근데 그로부터 한 2, 3일 후 계약하고 2, 3일 후에 여기 개발 호재가 터졌어.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집값이 8배 떠버린 거야. 1,000만 원짜리가 8천만 원짜리 돼버린 거지. 그럼 이 계약이 불공정해서 무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계약이 불공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 기준이다? 계약 체결 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소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8천만 원짜리 집을 1,000만 원에 팔았다고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사정이 있어야 돼. 주관 요건. 이 피해자의 여기 있죠. 궁박, 경설,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됐어야 돼. 무경험으로 인해서 얘가 어리숙해가지고 피해자는 궁박, 경설, 무경험했어야 돼요. 만약에 궁박한 사정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사정이 전혀 없는데 내가 8천만 원짜리 집을 1,000만 원에 팔았다? 그건 불공정한 계약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주인들은 자기 집이 8천이건 8억이건 1,000만 원에 팔 자유가 있어 없어요? 있죠. 공짜로 주는 증여계약도 있는데 1,000만 원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지 뭐 됐지. 말 좀 이상하지만 그렇죠.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고 당사자, 피해자죠. 이게.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야. 자, 이게 궁박, 경솔, 무경험이 뭐냐? 궁박은 몹시 공궁하고 급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공궁하고 급박한 상태? 뭐냐면 주로 이제 경제적 궁박. 현금 1,000만 원이 몹시 급하게 필요했던 거지. 엄청나게. 뭐 수표 부도를 막기 위해서. 1,000만 원이 없으면은 당장 이제 죽을 판이야. 그래서 이 집이 시간을 천천히 두고 팔면은 한 5, 6천 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8분의 1 가격에 팔았다 치면 좀 너무 어거지스럽지만 상황이 그렇다 치면 그런 게 뭐라는 거죠, 여러분들? 궁박, 급박한 상태인 거지.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궁박이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궁박, 돈이 몹시 급하게 필요한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궁박도 포함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심리적으로 궁박하다, 정신적으로 궁박하다는 건 뭐냐면은 요즘 말로는 멘탈 붕괴. 너무 겁이 나고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런 게 궁박이 정신적 궁박. 정신적 궁박을 한번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월 29일이에요. 10월 29일 뭐죠 이게? 시험인데 9시 30분이에요. 이제 푸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풀면은 41번부터 풀면은 민법부터 푸는 거예요. 1번부터 풀면 개론부터 풀고. 난 민법 자신 있어서 민법부터 풀었거든요. 41번 문제는 보통 쉬운 문제 나와가지고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
42번 문제로 넘어갔거든요. 빨리 넘어가라 그래가지고 애매하네. 43번은 드디어 확실하네. 확실하게 모르겠네 이건. 그렇게요. 모르겠네. 이쯤 되면 공박에 빠지는 거죠. 정신적 공박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안 보여 모든 게 하얘지고 아무것도 못 풀어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공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신적 공박 뭐 이런 거 공박. 그다음에 경솔은 판례도 없고 뭐 시험도 안 나요. 경솔했다. 무경험은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팔았어야 돼. 근데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잖아. 또는 여기 쉼표도 또는이에요. 뭔 소리냐? 이게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공박도 하고 경솔도 하고 무경험도 하고 다 갖출 필요가 없고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 갖추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공박하고 경솔하고 무경험하고 그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구를 떠나야지.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사건에서는 얘는 갖췄어. 판례를 읽어보면 갑은 평소 어리석은 자임이 인정되고 이렇게 되게 어리석다는 게 인정된 거죠. 되게 슬픈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공박, 경솔, 무경험을 두루두루 갖춘 자였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리숙해가지고 8천만 원짜리 집을 1,000만 원에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또 불공정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 더 남았어. 반대편 폭리자 요건요. 자, 법 조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해석상 요구되고 있는 요건이 있어요. 폭리자는 폭리 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서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야 돼요. 아, 쟤 어리숙한데?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만 줘도 많이 받는 줄 알고 나한테 팔겠지? 한번 후려쳐볼까?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요게 있어야지만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효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 사건에서는 요것도 인정이 되었어. 증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가지고 실제 사건인데요. 이거 제가 약간 각색을 했지만 이 사가지고 얘가 4-5개월 정도 후에 전매를 해요. 5배 튀겨서 1,000만 원 주고 샀으면 5천만 원에 팔아버린 거죠. 한 3-4개월 후인가? 그런 정황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알고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증명이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 하나인데 보시면 되는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이 증명이 되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아. 그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얘가 나중에 소송을 걸겠지. 얘가 소송 거는 게 아니고 얘의 변호사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판사님 제가 넘겨준 집은 8천인데 받은 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8분의 1밖에 안 돼요. 현저한 불균형. 이걸 증명하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이건 객관적인 팩트니까 그냥. 이거를 증명했다고 해서 세상에 얼마나 다급한 사정이 있었으면 8천만 원짜리 집을 1,000만 원에 팔았을까? 공박했겠지라고 객관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추정이 되지 않아. 혹시 이게 추정이 되면 요거만 증명하면 요거는 자동 증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추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판사님 이거 무효입니다. 불공정해서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요 사실도 증명해야 되고 판사님 저는 공박, 경솔, 무경험 했어요. 이 사실도 별도로 증명해야 돼. 모든 것을 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다 증명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게 다 갖춰졌어. 증명이 되어서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 자, 무효인데 무효면은 무효 공식에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되는데 이 그림은 지금 이행 전 상태야, 이행 후 상태야 이거는요. 이행이 다 끝나버린 상태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엇의 일종이라고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일종이고 103조하고 표리일치로 돌아가는 게 불법원인 급여잖아. 여기도 불법성이 있다는 거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그걸 적용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불법성이 둘 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불법성이 있다는 거지? 폭리자에게만 불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원인 급여의 취지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그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사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돼 있나?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불법성이 수익자 받은 사람에게만 불법성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 사람은 당한 사람이고 받은 사람만 나쁜 놈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보세요. 불법성이 얘는 당한 사람이고 얘만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게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불공정해서 얘가 얘한테 준 것은 내가 불법적인 의도로 가지고 준 게 아니고 난 당한 거야. 그러니까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경우는요. 있어야 되죠. 돌려줘야 돼, 이거는요. 그랬더니 얘도 그럼 판사님 쟤도 저한테 준 1,000만 원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 넌 닥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얘의 어리숙함을 이용해서 네가 불법의 원인을 가지고 1,000만 원 준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얘가 얘한테 1,000만 원 준 건 불법원인 급여가 맞아요.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뭐냐면은 남의 어리숙한 사정을 이용해서 한번 후려쳐가지고 한번 크게 해보려고 하다가 딱 걸리면은 내가 받은 건 다 뱉어내야 돼. 돌려줘야 되고 내가 준 것은 못 돌려받아요. 이 결론이 정의롭습니까?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정의롭죠?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빨리빨리 할게요. 다음에 여러 번 할 거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건 절대적 무효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도 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게 없으니까 절대적 무효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무효입니다. 자, 절대적 무효 나왔으면 제3자 등장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 등기되어 있는 이 사람 이 쓰레기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유자 아니죠. 계약 무효 등기 무효입니다. 소유자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처럼 보이죠. 얘가 이 사정을 모른다면. 그래서 또 매매가 되어서 이렇게 등기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소유자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또 따지는 건데. 그런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국 무거리자한테 산 거야 얘는. 무거리자한테 샀지만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의무부담 행위니까. 등기는 효력이 없겠지. 이 부분이 처분행위니까. 맞나요? 나는 몰랐지만 모르는 거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 변호사가 얘한테 찾아가서 당신은 모르고 얘한테 사셨죠. 얘가 소유자인 줄 알고. 근데 사실 이 둘이 한 매매가 여차저차해서 무효거든요. 이 등기도 무효 등기라고 주장이 된다니까요. 헛다리 짚으셨어. 당신 소유자 아니야. 말소하세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선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전에는 여기 지금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여도 소유권 취득 못하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건데 이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감남이 을녀에게 당신 내 첩이 되어주면 아파트 줄게라고 하는 것도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지 않습니까? 절대적 무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경우는 얘가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다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니까. 그럼 얘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어 없어? 있죠. 오히려 이때는 어떻게 선이라도가 아니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니까 여기가 절대적 무효라 하더라도 여기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절대적 무효면 선의의 제3자든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 사건의 결론만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평소 다른 것도 안 외우시면서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적용 범위. 첫날부터 진하게 하네요 수업 이제. 죄송해요. 시간을 못 맞췄네. 1교시부터 달랬어야 되는데. 자, 적용 범위 다 끝났어요. 근데 불공정한 법령행위는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무상행위. 왜냐하면은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지 불공정한 법령이 될 수 있어. 급부 내가 주는 출연, 반대급부 반대 출연, 주고 받는 계약, 유상 계약에서만 적용되는 조문이지. 증여처럼 나만 주는 거, 공짜로 주는 증여계약, 증여계약 무상행위의 공정성 여부를 따지기 시작하면 증여만큼 불공정한 계약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나만 주고 아무것도 안 받기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사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매 같은 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경매로 여러분들 물건을 사는 이유가 시중 시세보다 비싸서 아니면 싸서? 싸서 그런 건데 내가 되게 싸게 샀어. 몇 번 유찰돼가지고 거의 반토막 밑으로 샀어요. 그러다 되게 기분 좋은데 경매가 불공정하네 무효네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경매는 법률행위도 아니고 사실은. 경매도 적용되지 않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은 몇 개 풀어볼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맞고 피해자의 공박에는 정신적이고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이 되는 거래. 맞고 불공정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박, 경솔,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만 필요하대. 하나가. 뭐 셋 다 있어도 되지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맞고 폭리행위? 폭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이 소리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에게 공박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도 성립한다. 틀렸어요. 인식 플러스 알고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돼요. 알고 있다는 정도 가지고 안 돼요. X.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8천짜리 주고 1,000만 원 받았으면 공박, 경솔, 무경험 했겠지라고 추정이 된다?
추정되지 않아.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증명해야 돼.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불공정한 법률의 양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 말하죠? 피해자와 폭리자. 서로 주고받은 거.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고 말해도 X고 있다고 말해도 X야. 둘 다 묶어서는 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떻게 되죠?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폭리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묶어서는 답이 안 나와 이게. 불법성이 폭리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여기 9번 토지를 매매했는데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었어.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 저기 세 번째 병. 그 병은 선이었어도 그거 몰랐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나요? 왜요? 절대적 무효니까. 증여와 같이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이 공짜로 주는 행위도 불공정한 법률이 될 수 있다네. 없어. 그럼 모든 증여가 다 무효가 되게 세상의 모든 증여가 없어. 안 돼. 그다음에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게 무슨 말이냐?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엄청 싸게 잘 샀어. 낙찰받았지. 그렇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그 말이잖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24페이지, 25페이지는 이번 라운드를 안 하고 다음 라운드에 할 거예요. 3, 4월 과정에서.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한 거냐 하면은 오늘은 다음 주 예고, 다음 주는 오늘 목적까지 한 거예요. 다음 주는 뭐 한다고요? 의사표시 할 거예요. 의사표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메타인지 능력, 셀프 테스트 계속 OX로 연습해 보실 거. 그다음에 제가 수업에 안 하는 것은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같이 넘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기억 나온 내용 떠올려 보시고 뭔가를 설명할 때 남들에게 설명해 보기. 나한테 설명하면 되죠.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공부하면 입체적으로 실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첫날부터 너무 길게 했는데 다음 주는 될 수 있으면 2시 반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